안녕하십니까. 이찬용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8일 토론토 부동산 TV 126편 회색 코뿔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GTA 전체 주택시장을 한번 훑어보면요. 거래량은 이제 작년 대비 한 49%,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 대비해서도 10월달 대비해서도 한 2.4% 약간 내려갔죠. 가격은 이제 작년 대비해서 7.2% 정도 내려갔고, 지난달 대비해서는 0.3%뭐 크게 차이는 없죠. 0.3%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마켓에서 이제 새로 이제 물량이 나오는 건 어떠냐? 매물이 없다 그러는데 실제로 매물이 작년에 대비해서는 한 11% 정도 줄어들었고, 지난달에 대비해서도 약 3주, 지난달이 아니라 팔리는 것, 그러니까 물건이 마냥 뭐 100개 나왔을 때 몇 개 팔리느냐. sales to new listing ratio가 있죠. 작년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83%, 100개 나오면 83개가 팔렸는데, 올해는 반밖에 안 팔린다. 48%만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실제로 매물이 없다 그래도 매물 나오는 거에 비해서 거래가 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왔을 때 팔리는 게 작년에는 18일 걸렸는데 올해는 33일, 한 달 이상 걸려야 물건이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켓이 굉장히 슬로우하고 재미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제가 지난 한 5년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절대 사지 마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말을 뒤집을 때가 왔어요. 상업용 부동산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좋은 점, 하나는 나쁜 점이죠. 상업용 부동산은 주택이라는 거 그냥 내가 살면서 내가 잘 살면 그만이지만,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 스스로 부동산 스스로 돈을 만들어내야 돼요. 돈을 만들어내지 않는 상업용 부동산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투자 목적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내가 100만 불 주고 샀을 때 1년이 지나고 나서 얼마의 수익을 가져다 주느냐, 그걸 캡 레이트라고 그래요. 100만 불짜리가 1년에 5만 불의 수입을 가져다 주면 5%캡 레이트예요. 물론 이제 인컴 텍스는 나중에 내는 거, 그중에 거기서 내야 되는 거죠. 인컴 텍스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100만 불짜리가 1년에 7만 불의 수익을 갖다 줬으면, 그러면 그건 7% 캡이라고 얘기하죠. 전에는 은행 금리가 싸기 때문에 가령 뭐 3%의 모기지를 얻어서 100만 불짜리 건물을 내가 30만 불 다운하고 70만 불 모기지에 샀다. 그러면 은행 이자가 3%면 내가 그 건물에서 3% 이상의 캡 레이트만 나오면 은행 이자 갚고도 내가 수익이 되잖아요. 캐시가 돈이 남잖아요. 그러면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캡 레이트가 3.5%, 4%만 되면 다 사람이 산다는 거죠. 100만 불짜리가. 그러니까 3만 불, 4만 불만 남으면 사는 거죠. 100만 불짜리가. 100만 불 가치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와서 4% 올라왔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은행 금리가 7%가 된다면, 그럼 100만 불짜리가 3만 불, 4만 불밖에 안 남았는데 7%의 은행 이자를 갚아야 된다 그러면 누가 그걸 사겠어요? 안 사죠. 절대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만약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만 불짜리가 가령해서 뭐 얼마가 3만 불, 4만 불 남는다 그러면 3만 5천 불 남는다 그러면 50만 불이 돼야 7%가 되잖아요. 그죠? 3만 5천 불이면 3.5%인데 실제로 50만 불이 돼야 그게 캡레이트 치죠. 그러니까 부동산 내가 테넌트에서 받는 렌트비가 벼랑간 올라갈 수 없으니까 조금 올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3%에서 7%가 되는 순간 나는 이 부동산은 결국은 반토막이 값이 돼야 수익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꼭 이렇게 산수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폭락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팔아야 되겠죠. 아니면 폭락했을 때 사야 되겠죠. 금리가 이제 올라갈 때로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아마 1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뭐 올린다 해도 0.25% 정도 올릴 거라고 보면 이제 그 끝물에 왔다. 이제는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는 상업용 부동산 7%, 캡레이트 7%에 샀다가 금리가 내려가서 6%, 5%, 4% 되면 결국 물건값이 오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살 때다. 이제 뭐 사업용 부동산의 부정적인 면을 또 본다면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사지 말라고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일들이 그 비즈니스나 모르는 것들이 리모트 워크로 돼서 사무실에도 안 가고 가게에서 물건 안 사고 인터넷으로 사는 마당에 실제적인 피지컬한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가게나 오피스 같은 것들이 점점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자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가격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들은 투자해도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주택 가격을 좀 다시 주택 시장으로 돌아가서 GTA 전체 주택 가격 변동률을 이제 작년 올해 쭉 한번 보면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본 거죠. 작년 10월 달부터 올 초까지 올해 2월에 피크를 이뤘죠. 전체적으로는 2월 달에 피크를 이뤄서 평균 주택 가격이 133만 불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쭉 떨어져 7월 달에 얼마가 107만 불까지 떨어졌죠. 107만 불에서 한 뭐 2만 5천 불 정도, 그러니까 아마 20%에 25% 정도 떨어진 거죠. 떨어졌는데 7월 달까지 이렇게 뭐 급락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런데 그 이후로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더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그 이후로 더 안 내려가고 있다. 제가 뭐 누차 말씀 7, 8월 달이 바닥이다. 그 연말까지 계속 갈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매물도 별로 없고 뭐 가격이 이거 파란 막대는 그 전달 대비해서 몇 프로 올랐느냐 내렸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제 뭐 2월 달에 제일 많이 올랐다. 3월부터 떨어지게 해서 쭉 7월까지 많이 떨어지고 8월 달부터는 오히려 조금씩 올랐어요. 뭐 좀 11월 달 좀 떨어졌지만 12월 달은 조금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건 매년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여기서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폭락의 뭐 사인이냐? 뭐 꼭 그렇게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지금 이 순간에 GTA 토론토 부동산 시장의 현상이에요.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다. 그게 마켓이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서 단독주택은 어떠냐? 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빨간 라인은 이제 토론토의 가격이고 평균 거래 가격이고 파란 라인은 905의 평균 가격이에요. 막대는 거래량이에요. 빨간 거는 토론토의 거래량, 파란 거는 905 지역의 거래량. 그래서 작년 10월, 11월부터 쭉 1년치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봤을 때 작년도에 비해서 거래량은 40%, 뭐 48%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가격은 뭐 토론토는 가격이 13%, 그다음에 905는 11% 정도 줄어들었죠.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10%에서 15% 사이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올 초의 피크에 비해서는 토론토 지역은 24.8%, 905 지역은 23.1% 떨어졌어요. 사실은 그동안 오른 거는 토론토 지역보다 905 지역이 더 많이 올랐는데 떨어진 거는 토론토 지역이 더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토론토는 피크에 올 연초 피크에 200만 불, 토론토 지역의 단독이 207만 불 하던 것이 지금은 얼마냐? 150만 불, 160만 불대로 가라앉았다. 근데 이제 7월 달에 지금 바닥을 치고 7월 이후에는 안 떨어져요. 그냥 150, 160만 불에서 계속 지나가고 있죠. 5개월 동안. 그죠? 905 지역도 170만 불, 172만 불 피크를 찍어놓고 7월 달에 뭐 132만 불까지 내려갔다가 여기서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130만 불대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있죠.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GTA 전체적인 이거는 뭐냐면 단독주택, 콘도, 타운을 다 포함한 거예요. 7월 이후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신기해요. 왜냐면 모기지 레이트가 지금 계속 7월 이후로 계속 3월부터 7번 연속으로 금리가 올랐잖아요. 어메이징해요. 7번 연속으로. 참 대단해요. 그죠? 올렸는데 7월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다. 네가 얼마나 버티냐 두고 보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세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커브예요. 7월 이후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뭐 타운하우스는 이제 토론토 쪽은 실제로 8월 달을 최정점 최하로 해서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죠.
근데 뭐 905는 그냥 그대로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피크에 비해서 타운하우스는 뭐 12%, 22%, 이거 905가 많이 떨어졌죠. 22%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콘도도 정점에 비해서 작년 대비로 보면 가격이 뭐 별로 안 떨어졌어요. 토론토는 마이너스 1.5%, 905는 0.3% 떨어졌지만, 그죠? 올 피크에 비해서는 이제 10%, 14% 이렇게 떨어졌죠. 올 피크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다운타운 콘도 같은 건 10%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뭐 83만 불에서 여긴 73만 5천 불.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떨어졌네. 10% 좀 더 떨어졌네. 그죠? 그 다음에 905 76만 불에서 65만 불. 10만 불 정도 가량 떨어진 거죠. 그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8월 달 이후로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 8월 달에 지금 다운타운 73만 7천 불에서 이제 11월 달에 73만 5천 불이에요. 그러니까 뭐 2천 불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왜 10월 달은 74만 불이었어요? 그리고 9월 달은 76만 불이었고. 이때 비해서는 좀 떨어졌죠. 그죠?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뭐 리맥스에서는 내년도에 토론토 전체 주택 가격이 한 10% 정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도 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잘 버티고 있다는 거죠. 이제 봄이 됐을 때 어떨까 하면 이제 봄이 되면 매물도 좀 나올 거고, 근데 과연 바이어들이 움직일 것이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인플레이션 그러는데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많이 됐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밑에 막대가 그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1982년도에서 84년도 그때를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지금 물가가 얼마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작년 1월 달에 261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1982년도 40년 전이잖아요. 40년 전에 비해서 2.6배 올라갔다. 뭐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것이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거는 지금 그 전년도를 대비해서 올랐을 때 보면 작년 6월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6%된 거잖아요. 그죠? 작년 6월. 좀 주춤하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언제냐? 이게 이제 2021년도잖아요. 2021년도가 사실은 뭐 2021년 1월 달부터 조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죠.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석유 생산을 확 줄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실은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됐다고 좀 봐요. 그래서 쭉 오다가 이제 많이 올라갔죠. 쭉 올라가다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6월 달에 296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안 움직여요. 안 올라가요. 인플레이션이. 왜 그럴까요?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났냐. 석유값이 20불에서 60불, 평균 한 40불, 50불 하던 것이 130불까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원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다 석유값이 내려가니까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물건값이 이미 올랐으니까 안 오르죠. 물건값이. 물건값이 안 오르는데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왜 뭐 7% 8% 이러냐. 작년 대비해서 하니까 7% 8%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지난 6월 달 기준으로 해서 11월, 올 10월, 그러니까 10월까지 놓고 봤을 때 연평균으로 보면 1.7%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보통 2%에서 2.5% 그게 레인지가 제일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좀 되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에서 2.5% 아이디어라는데 오히려 올 6월 달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는 그 가격이 오르는 페이스가 1년간 1.7% 페이스밖에 안 돼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안 되고 있다는 걸 걱정해야 돼요. 사실 작년 그 1월 달부터 6월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2.5% 레이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마지나란 선에서 오케이, acceptable한 거잖아요. 근데 1.7%는 오히려 낮은 거예요. 지금 이게 계속 된다고 보면 내년 6월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그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2%, 3%, 뭐 맥시멈 3%에서 우리가 매니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뭐 금리는 왜 올렸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카나다도 뭐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카나다도 올 6월 달 이후로는 이게 막대가 이제 실제적인 프라이스거든요. 막대가 더 이상 정체됐어요.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가격이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왜? 올라가는 이 원가가 올라가는 게 기름값이 벼랑간 높아져가지고 올라갔는데 이제
높은 기름값에 이 가격이 형성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기름값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75불대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올라갈 일이 없죠. 원가가 그대로인데.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갈 이유가 생긴다 그러면 뭐야? 금리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왜? 금융 비용이 올라가니까 원가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이제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저께 금리를 또 0.5% 올려 4.25%까지 올라갔잖아요. 원래 0.25 올릴 거냐 0.5 올릴 거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가 경쟁 0.5로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까지 캐나다 경제가 금리를 올려도 버틸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올린 거예요.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금리라는 거는 미래지향적이고 올리는 순간 그 다음부터 적용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를 올리는 배경은 뒤를 보면서 얘기해요. 뭐 GDP가 좋았다. GDP라는 건 올해 2, 4분기 GDP를 얘기하는 거냐? 2, 4분기 GDP가 2.9%래요. 그럼 2.9% 소비자가 우리 국민들이 수입이 더 늘어나고 돈을 더 많이 썼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일반의 지출은 줄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했느냐? 일단 지출이 제일 큰 건데 실제로는 무역에서 흑자가 나서 무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2.9%를 많이 컨트리뷰트 했다라는 얘기예요. 무역에서 뭘 많이 벌었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7, 8, 9 그때부터 유가가 꺾이기 시작했지만 유가가 가장 높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서플러스가 발생. 그래서 GDP가 높은 거예요. 그거하고 금리 올리는 건 무슨 상관 있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지금 석유값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4, 4분기나 내년 1, 4분기 석유값이 계속 낮다 그러면 GDP는 없어요. 왜냐하면 스pen딩이 별로 늘어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석유값도 떨어졌으니까 GDP는 오히려 그땐 또 마이너스 될 거다. 그럼 그때서야 뭐 금리 올려서 그렇다. 또 그런 얘기 나올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래요. 레이버 마켓이 타이트하다. 레이버 마켓이라는 것도 지난 1년간 지난 6개월간의 성적표지 앞으로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무서운 거는 뭐냐면 지난 9개월 동안 4%의 금리를 올렸어요. 금리 4%. 4%를 9개월간 올린 거예요.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올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감기 기운이 있어. 몸에 열이 나. 이거 아스피린 하나 먹어야 되겠는데? 아스피린 하나 먹었어요. 근데 왜 열이 안 내리는 거야? 아스피린 먹고 5분 있다 보니까 열이 안 내리는 거예요. 하나 더 먹어야 되나? 그래서 5분 있다 한 알 더 먹었어요. 2알 먹었는데 열이 안 나. 10분 있다 보니까 아직도 안 내리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한 5알 먹었어요. 5알 또 먹었어요. 그러니까 10알까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알 먹으니까. 근데 사실은 아스피린 한 알이나 2알만 먹고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려야 열이 내리잖아요. 그걸 못 기다리고 10알을 먹은 거예요. 열 내렸고 10알 먹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야? 열이 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스피린 10알 먹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 건가가 여러분들의 성적표잖아요. 먹은 사람들의 성적표예요. 어떻게 되겠나요? 위장이 빵꾸나죠? 배란간 배가 아파.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한 일에 금리 올리고 아스피린 먹은 거에 대한 대가가 나중에 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회색 코뿔소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은 2%에서 2.5% 내외에서 매니지 돼야 된다. 그다음에 중앙은행 금리는 2.5%, 그건 뉴트럴 금리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죠. 2.5% 내외에서 매니진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는 금리가 높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금리보다 높으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금리가 중앙은행 금리보다 GDP는 높아야 되겠다. 왜? 돈을 빌려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금리보다는 높아야 비즈니스 수익률이 높아야 수입이 많아야 그것이 맥센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포지티브하게 생산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GDP 2.9%라고 그래서 금리 올렸는데 금리 4.25%예요. 인플레이션 6.9%.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따라잡으려고 금리를 자꾸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 6.9%인데 돈은 가만히 있어도 4.25%면 가만히 앉아서 2.5% 이상을 까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따라 올라가는데 금리 올리면 GDP는 올라가나요? GDP는 내려가죠. 금리는 GDP의 비용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답답한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은행들은 지금 프라임 레이트를 6.45%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기지 받는다면 6.45%에서 그 각자의 신용에 따라서 뭐 0.5를 깎아줄 수도 있고 뭐 1%를 깎아줄 수도 있고 뭐 신용이 나쁜 뭐 프라임 레이트로 가거나 더 할 수도 있겠죠. 커머셜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올랐어요. 근데 중앙은행에서는 우리는 아직도 더 올릴 수 있다. 상황을 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올릴지 아니면 올릴지 안 올릴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다. 1970년대에 그때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자기는 배웠다. 그러니까 자기는 폴 볼코를 보고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역사는 되풀이되지만 역사는 똑같이 되풀이되지는 않는다. 그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금융계에서 지금 막 그러니까 일드 커브가 인버전 그러니까 본드 채권 금리가 뭐 장단기 채권 금리가 뒤바뀌어졌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제 보통 2년물하고 10년물을 보통 비교하는데 2년물이 3.8%인데 비해서 10년물은 2.7%다. 뭐냐면 내가 돈을 2년을 빌리면 3.8% 이자를 주고 10년을 빌리면 한 2.7% 준다. 더 싸다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지. 오래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더 많이 줘야지. 그죠? 그게 정상이지만 역전이 됐다. 그 역전이 된 거는 두 가지 사인을 보죠. 보통 역전되면 뭐 불황이 온다. 리세션이 곧 온다. 그런 얘기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금리가 장기적으로 안정될 거로 보는 거죠. 지금은 단기적으로 금리가 높지만 장기적으로 안정될 거로 보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그런 그렇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6개월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장단기 금리 역전되지 않았고 지난달에 조금 역전됐다가 이제 역전이 가장 심화됐다는 거죠. 1990년대 이후로 가장 심화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소프트 랜딩을 기대하고 있다. 불황을 심하게 겪지 않고 가볍게 그냥 기침 한두 번 하는 걸로 올 감기는 끝나자. 그런 얘기죠.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스피린 열알 먹은 거에 대한 대가는 치르셔야죠. 그죠? 9개월 동안 4%를 급격히 올린 거에 대한 대가는 치르셔야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 추운 겨울날 밖에 있다가 몸이 꽁꽁 얼은 상태에서 집에 와서 그 샤워실에 들어가서 더운 물 찬물 쫙 틀었는데 더운 물이 빨리 안 나와. 그래서 더운 물을 확 틀어버리면 왜 이렇게 안 뜨뜻해져. 그래서 벼랑가 확 뜨뜻해지면서 뜨거워지죠. 그때 되면 또 찬물을 벼랑가 틀면 왜 이렇게 또 차가워. 이게 냉탕 온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더운 물을 급격하게 빨리 틀는 효과는 금방 온다는 거죠. 금리라는 것이 한 번 올리면 우리가 그 효과는 빨라야 1년, 2년이 돼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지금 9개월 만에 4%를 계속 올리면 어쩌자는 건가요? 아스피린 뭐 10분 안에 열알 먹은 거나 똑같은 거죠. 왜 열이 안 내려 하면서 똑같은 얘기죠. 회색코뿔소라는 거는 경제용어로 다가오는 어떤 재앙 같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에 대한 대비가 부실해가지고 생기는 재앙. 그걸 회색코뿔소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금리가 오르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 다 알면서도 조급한 마음에 빨리빨리 올리는 거죠. 빨리빨리. 그리고 그 빨리빨리 올리는 거에 대한 현상, 그 효과는 언제 오느냐? 제가 1년, 2년 걸린다 그랬잖아요. 급격한 금리 인상이 주는 부동산 시장의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것이 어떻게 매니지 될지는 두고 봐야 된다. 캐나다의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이건 인트레스트 레이트예요. 캐나다 BOC 레이트죠. BOC. 캐나다 그 뱅크 오브 캐나다 레이트예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요때가 이제 뭐냐면 그 작년 1월이죠. 작년 1월 달부터 이제 코비드 때문에 락다운해서 인플레이션도 내려가고 금리를 왕창 내렸잖아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벼랑간 확 인플레이션이 오른 거예요. 벼랑간. 왜? 작년 말부터
작년 중반부터 벼랑간 인플레이션이 확 오르는 거잖아요. 작년 중반부터. 왜? 코비드가 풀려서 그러나? 코비드는 사실은 작년이 아니라 올해잖아요. 올해. 그죠? 코비드 풀린 거는. 그럼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올리면 얘는 내려가나? 그러니까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올라가면 얘는 내려가나? 이거 인터레스트 레이트 내리니까 인플레이션도 내려가네? 그럼 너도 내려야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올라간다 해서 같이 올려? 웃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과 그 금리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금리하고 관계가 있냐 없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인플레이션과 관계 있는 차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차트가 인플레이션 관계 있는지. 이 차트는 어떤가요? 이 까만 라인. 인플레이션하고 뭐 거의 여기 싱크로나이즈 돼서 움직이죠. 같이 움직이죠. 이게 막 올라갔잖아요. 이게 또 내려가니까 또 내려가잖아요. 여기 뭔가요? 요거는 석유값이에요. 석유값, 원유값. 원유값이 오르니까 원유값이 여기서 오르기 시작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르는구나. 쫓아서. 인플레이션이 원유 왕창 오르니까 또 왕창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같이 내려가네. 물가는 지금 현재 이 순간의 물가는 서플라이 체인도 아니고 금리도 아니고 원유과에 연동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년도 토론토 주식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경제 환경의 변화와 추세, 경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금리 인상, 그건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올린다 그래 봐야 0.25, 0.5 올리고 끝이에요. 문제는 금리 인상을 9개월 동안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한 성적표를 받아볼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6개월 동안 판판이 놀다가 시험을 보면 판판이 놀았던 거에 대한 성적표를 시험에 나오겠죠. 그죠? 바로 리세션이에요. 금리를 이렇게 인상하면 큰 회사들은 버티지만 작은 회사들은 다 망해요. 그럼 잡이 없어지죠. 잡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도 못 사고 그러니까 경제가 더 죽죠. 경제가 죽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이제 웬만한 회사들도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경제의 문제고. 또 이 사람이 잡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모기지도 못 내고 모기지를 못 내면 집을 팔아야 되죠. 그럼 주택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겠죠. 또 물건을 살려는 사람도 모기지를 받으려면 내가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다 하려면 좀 6.45인데 내가 받은 거 2% 더 하려면 7% 8% 이렇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7% 8% 스트레스 테스트 받아가지고 완배드론 콘도라도 살려면 돈을 수입이 얼마나 돼야 될까요? 완배드론 콘도도 모기지가 받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모기지를 받으니까 살 수가 없다. 기존에 내가 투자 물건이 몇 개 있고 아니면 내 집도 샀는데 최근에 내 집을 샀는데 모기지가 벼랑간 올라가가지고 엄청나게 모기지를 많이 내는데 내가 그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집값이 조만간에 오른다는데 좀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지도 못해. 사지도 못해. 그러면 시중에는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럼 부동산은 폭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모기지 레이트가 올랐지만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온다는 거죠. 위험이다. 왜 회색 코뿔소냐? 코뿔소는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멀리서 안 보일 때도 막 나한테 다가오면 쿵쿵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근데 코뿔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인지하고 봤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코뿔소가 너무 빨라가지고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색 코뿔소예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오고 대공황이 오고 그럼 시장이 붕괴되고 이랬을 때 어떤 사람이 최고냐?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금리 올랐어요? 모기지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그 돈 모기지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현금만 갖고 있다면 이자 8% 10%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우와 너무나네. 야 금리 잘 올렸어. 제롬 파월 thank you very much. 팀 맥칼럼 I love you.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금이 중요해졌다. 토론토 부동산은 어떻게 되냐? 토론토 부동산은 큰 걸 빅픽처로 보면 무조건 앞으로 오릅니다. 전망이 있고. 근데 지금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한 3년, 4년 후부터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제가 제자리 돌아온다면 3년, 4년 후에 금리가 중앙은행 금리 2.5%, 3% 그 내로 왔다 갔다 한다면 결국은 부동산은 수요와 공 그동안 지금 앞으로 지금 당분간 분양도 없고 집도 안 져요. 왜? 안 팔리고 집값이 싸니까 어떤 빌더도 안 질라 그래요. 빌더도 다 은행 돈 빌려서 짓는데 그 비싼 이자를 내고 집을 지어가지고 팔리지도 않으면 망하게 차라리 노는 게 일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바이어나 셀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어는 없고 셀러도 싼 값에 집값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대치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요. 보합이에요. 서로 버티는 거예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죠? 바이어는 현금 갖고 있으면 뭐 룰루룰루 돈놀이하고 돈 버는데 셀러는 비싼 이자를 내면서 버틸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모기지가 지금 최근에 뭐 5년 연초에 5년 뭐 모기지 한 사람들은 뭐 5년 동안 버티면 no problem. 근데 베리어블 레이트거나 모기지 리뉴얼 때가 가까이 온 사람들은 이제 현실이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사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매가 사거나 팔거나 단기적으로 이득은 없어요. 그러나 일부 어떤 사람들은 팔 수 없는 상황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어떤 점진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뭐 굿뉴스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뭐 10년 전에는 뭐 이민자가 한 25만 뭐 30만도 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뭐 작년부터인가 뭐 40만 이민자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민자가 훨씬 더 늘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을 더 많이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있고 게다가 금리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팔리지 않고 주택시장이 떨어지니까 빌더들이 집을 안 져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그럼 주택시장은 투기시장 판화가 된다. 3, 4년 지나면 대박이 난다. 전 그렇게 봐요.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좀 버텨보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야 지금 팔고 현금 갖고 있다 그때 가서 다시 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뭔가 하실 분, 지금 여유자금을 뭐 그래도 구태여 꼭 부동산에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찬스는 있어요. 어사이먼트 전매, 콘도 전매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뭐 일부 전매 나온 거 봤는데 뭐 심지어 뭐 분양가에 5년 6년 전 분양가에 전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분양가보다 약간 높게 아니면 어떤 건 분양가보다도 낮게 전매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전매는 제가 보기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현금이 있으신 분들, 그죠? 전매는 어차피 모기지가 잘 안 되니까. 아니면 뭐 그냥 캐시 좀 있으면 프라이빗 랜드 돈 좀 빌려주고 이자 받으시는 건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그리고 꼭 내 집을 사야 되겠다. 내 캐시로 살 수 있다. 그런 분들은 뭐 지금 가격이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사실 수 있겠죠. 그죠? 투자가 아니라 내 집. 내 집은 항상 필요한 거니까. 가령에서 계산 한번 해. 내가 지금 150만 불짜리 집이 있어. 모기지가 100만 불이야. 50만 불 다운페이먼트하고 얼마 전에 뭐 샀다 가령 예를 들면 내가 그 올 연초에 2% 모기지로 30년 했을 때 한 달에 내는 돈이 36,900불. 근데 지금은 6%의 모기지를 받는다 그러면 5,900불을 한 매달 내야 돼. 5,948불. 그러면 이자가 내가 2%에 받았던 게 6%가 되면 한 달에 얼마 더 내냐면 2,256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죠. 2,256불. 와, 한 달에 2,000불을 더 내야 돼. 한 달에. 만약에 내가 이 집을 안 팔고 2년간 버틴다면 그러면 내가 얼마가 더 필요한가? 어차피 기존의 모기지는 내는 거고 그거에 비해서 얼마가 더 필요한가 계산해 보면 24개월 동안 내가 돈이 필요한 건 54,000불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 2년을 버틸 수 있어요. 54,000불. 3년을 버틴다. 그럼 얼마 필요하냐? 8만 불이 필요해요. 8만 불이 있어야 더 내야 3년을 버틸 수 있어요. 1년에 한 뭐 27,000불 꼴이죠. 그 정도 더 있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이것보다 내가 내 그 돈의 손해는 그보다 더 커요, 사실은. 이 돈 중에, 내는 돈 중에서 모기지 페이먼트 중에서 원금 갚는 게 있는데 2%였을 때 원금을 많이 갚았는데 6%일 때 원금을 조금밖에 못 갚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레스, 내가 내는 이자만 놓고 따졌을 때 차액이 얼마냐? 2년 버틸려면 78,000불 손해보는 거고 3년 버틸려면 116,000불 손해보는 거예요.
3년을 버티면 11만 6천 불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2% 모기지였다 6% 모기지가 됐을 때. 그러면 이게 보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을 지금 팔고 2년 후에 값이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집을 다시 샀다고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 안 팔고 버티거나 팔고 다시 산다든가, 아니면 3년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팔고 3년 있다가 똑같은 가격에 집을 산다 놓고 봤을 때 뭐 어떻게 다른가? 집에는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팔면 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집을 사고 팔았으면 일단 살 때 렌트 트랜스퍼 텍스가 토론토는 52,000불, GTA는 905는 26,000불 내죠. 근데 뭐 복도방비가 뭐 살 때는 안 내지만 팔 때 내야 되잖아. 3.5% 플러스 HST 그 59,000불. 적지 않죠, 많죠? 그 외에 변호사비는 살 때 팔 때 다 내야 되잖아요. 그다음 뭐 약간의 비용 또 나가잖아요. 5,000불 잡죠. 조금 잡은 거죠. 그렇게 많이 잡은 거 아니죠? 토탈하면 토론토 같은 경우는 렌트 트랜스퍼 텍스가 비싸니까 11만 7천 불, 나인업하면 9만 불. 뭐 비슷하죠? 2년 후에 다시 살 것 같으면 그냥 있는 게 낫고. 어차피 이 돈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한테 온 돈이에요. 지금 모기지를 리뉴해야 되는 시점이 왔거나 모기지를 받아야 되는 시점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는 일어난 일이에요. 이건 일어난 일,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완전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않던 간에 바꿀 수 없는 거야. 이미 이 돈은 나간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팔면 뭐 안 내도 되겠죠. 현금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다시 산다고 봤어. 언젠가 다시 산다고 봤을 때 이 비용이 다시 발생하는 거죠. 이 비용이 다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뭐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뭐 버텨야 되는지 그거는 모든 사람이 자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내 집인지 아니면 투자 콘도인지 아니면 커머셜인지. 커머셜은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커머셜 갖고 있는 분들은. 그죠? 특히 모기지가 많으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복잡하고, 이 상황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밥 먹고 계신 분도 있고 신문 보고 계신 분도 있고 게임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간에 이미 우리한테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디시전을 할 건지는 여러분들의 개인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그리고 이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바이어가 옛날에 많았는데 셀러보다, 근데 이제 바이어가 이제 작은 이제 늙은 누렁이가 돼 버렸어요. 힘이 없어요. 모기지에 묶여가지고.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전화 주거나 이메일 주시면 성심껏 대답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